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내 정치에 앞서서 이 쿠바와 수교 소식부터 잠깐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북한의 형제국이라고 불리는 쿠바,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와의 수교를 거절해 왔었죠. 그런데 수교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북한이 고립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1949년에 이제 사실 우리가 수교를 했지만 네. 59년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발발하면서 다시 이제 수교가 끊겼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쿠바와의 이제 교역 같은 그 수교 관계를 조금 소극적으로 좀 진행했던 게 있었지만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이제 쿠바를 우리 수교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굉장히 집요하게 접근한 게 그런 그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그 쿠바의 교역 그 금액은 355억 원을 크진 않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반구 유일의 이제는 공산국가였던 그 쿠바가 우리랑 교역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서 우리 한국의 외교 지평이 훨씬 더 넓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 수교국이라 그러죠. 예. 유엔 기준, 유엔 회원국 기준으로 하면 시리아 한 곳이고, 그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하면 두 개의 국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외교 지평과 그다음에 우리 외교 여력이 넓어져서 북한의 앞으로 고립감과 초조감은 조금 더 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북한의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북한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친중, 친러 행보 보이고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면 5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쿠바와의 수교, 북한을 좀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특히나 이번에 쿠바와의 수교는 하나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국가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 북한과 형제 국가라고 불리는 쿠바가 우리와 우방 국가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국가가 우리와 친해졌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공작, 방해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전격적으로 물밑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잘 수교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확장적인 외교는 좋은 것 같고 또 이 쿠바와의 어떤 수교로 인해서 남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예. 남미 경제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많은 어떤 지평선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쿠바 수교가 됐지만 바로 여행을 가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길 방문하게 되면 비자 없이 미국을 입국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국이 2021년에 예.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갔다 온 나라가 이제 미국을 입국할 때는 아무래도 비자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고 그다음에 좀 말하자면 이제 그 거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예. 말하자면 말하자면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을 격려하거나 혹은 미리 들렸다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셔서 예. 우리 여행객들이 이제 쿠바에 가시더라도 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혹시 미국의 행선지다 할 경우에는 순서를 좀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의 조금 말하자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수교가 네. 됐기 때문에 쿠바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그 옆에 미국을 방문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차 이 단수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죠. 대통령실 출신 한 명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는 건데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니 그 공천에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요? 룰을 먼저 정한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뜻있는 정치인들은 승복하게 될 겁니다. 공정한 공천, 사심 없는 공천이라는 점을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어제 발표된 단수 공천자 25명, 이 중에 대통령실 출신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검사장 컷오프 됐어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게 한동훈식 컨셉 공천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탈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네. 강북 쪽은 권영세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쪽 강이남 쪽은 이제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벨트를 짰다. 근데 어저께 좀 눈여겨볼 대목 중에 하나는 단수공천을 한 분들 중에 예. 굉장히 방송 출연으로 인지도가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뭐 TV조선에서 이제 이것이 정치를 지냈던 박정훈 앵커도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공관위원장도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두 분 권영세와 나경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좀 방송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좀 많이 알려진 분들을 정점을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이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해서 아. 뭐 빨리 이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좀 수도권에서 압승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담긴 공천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짚는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심, 이른바 석동현 그 전 검사장도 이제 컷오프가 되는 것처럼 예. 한동훈식 공천에서는 정말 명분 있는 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이기는 공천 이게 아마 저는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수 공천자 25명 중 19명이 서울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탈환에 의지를 좀 보인 공천이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서울이 49개의 지역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한강벨트가 되게 서울에 그리고 민심을 좌우하고요. 또 서울의 민심이 경기 인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산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현역들이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서울에서 과반 이상, 즉 25개 이상의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한강벨트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 가지 정도를 눈여겨봤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험을 풀 때,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스타일이구나. 무슨 말이냐? 논란이 없는 지역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제가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의 측근이 없다는 것은 곧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천 개입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불식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강하게 보였다. 마지막으로 예. 그 증거로서 대통령의 40년 직위를 컷오프를 시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볼 수가 있고 예. 이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를 한다. 아. 하지만 253개 지역구 중에서 이제 10% 정도 공천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80% 90%의 어떤 킬러 문항이 아직도 남아있다. 여기에 주의하겠다. 예, 평가하겠습니다. 한동훈표 공천이 시작은 좋았지만 아직 남은 게 많다. 그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같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과 모레 있을 이 영남권 공천 면접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남에서도 자부무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예. 수 있을지 여기를 자꾸 좀 뭐 미룬다, 뭐 이삭 죽기 나서는 걸 멀리하게서 미룬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영남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특히. 영남 지역은 이제 특히나 TK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좀 미룰 것 같아요. 후순위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예. 여기는 사실 뭐 그 우리 예선이 본선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본선 가면은 사실은 뭐 여기는 국민의힘의 상당한 이제 그런 지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예. 실질적으로 좀 쉽고 그다음에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그 TK나 뭐 PK는 수성을 해야 될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굳이 여기를 빨리 해가지고 그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TK 같은 경우에는 3선 이상이 3명밖에 안 됩니다. TK가 예. 원래 물갈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예. 다선 의원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제가 보기에 조금 뒤로 미루면서 다른 공천을 마무리한 다음에 가장 어떤 말하자면 그 잡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갈등이 최소화되는 시점에 네. 영남권 공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공천은 그렇습니다만 이 공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 김성태 전 의원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하루 만에 이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좀 예우 차원이랄까요? 멘트를 해서 뭐 두루킹 특검 또 단식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우르는 듯한 한 것, 뭐 주저앉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정리하는 듯한 거 이런 행동은 좀 정치력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으로 설득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보통 예. 우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1,000표, 2,000표로 갈리기 때문에 사실 제일 우선순위가 현역 위주.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지역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전직 의원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공천을 하는데 예. 김성태 의원이 인지도도 있고 또 그 공격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쉬운 점은 이번에
김성태 전 의원이 반발하기 전에 네. 또 본인이 나중에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달리기 전에 물밑에서 조금 조율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 위원장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날선 반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각각의 속내가 다른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고 싶지만 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고 싶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의 주요 스피커들은 매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 또 각을 세우는 모습은 지금 민주당의 복잡한 좀 속내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당내 올드보이를 겨냥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또 다른 세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가요, SNS에 올린 게 밤이었었습니다. 이 새술은 새부대라고 쓰면서 올드보이를 향한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친명 중진들 왜 희생하지 않느냐, 왜 친명은 희생하지 않냐 이런 발반도 나오고 있다는데 당내 분위기를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드디어 공천에 관련해서 이제 좀 잡음을 없애기 좀 나선 것 아니냐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로 현역 위주로 일단 공천을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네. 경쟁력이 가장 있고 지역구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명 좌장의 뭐 정성호 의원, 조정식 사무총장 이런 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정성호 의원이 아니면 그 지역을 탈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결국에는 현역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천을 배제를 해버리면 사실 정부적 판단으로 보면 혹시라도 신당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민주당도 때문에 마찬가지네요, 고민이. 양당이 사실 네. 같은 예. 처지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역은 웬만하면 공천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경선에 참여시키고 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또 좋은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저희의 어떤 공천의 주안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 근데 이 대표 5선 중진인 추미애 전 장관을 서울 동작을에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준이 뭐냐. 임종석 전 실장에서는 얘는 그렇게 뭐 책임론은 거론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에게서는 동작을 전략공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친명 호소인이기 때문에 좀 특혜를 받는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정치적 커밍아웃에 매우 능한 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라든가 당내 장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임종석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제거해야 된다. 혹은 아직 이 연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변에 강한 얘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독재 심판이라는 우리의 결과 같이 하니까 예. 이분을 투입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나경원 전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은 보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의 기준이 좀 불분명하고 예. 그 특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당내 기준이 원칙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앞으로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준이 내홍이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작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도 뭐 유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경선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네, 맞습니다.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초에 어떤 중구 성동갑의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는 당내에서 이게 친문이냐 친명의 어떤 갈등 문제보다는 예. 그저 국정 경험이 있고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선당 후사 차원에서 좀 격전지로 가시는 것이 후배들을 위한 길이 아니냐. 우리 또 민주당도 어떤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점점 추미애 장관과 좀 어떤 격전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없던 친문과 친명과의 갈등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잘 지도부에서 혹은 공간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네.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예.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친문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는 예.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 총선을 앞두고 분열을 조금 최소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올드보이도 아니고 또 뭐 아주 많은 다선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배제해야 되는 당내 분위기는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올드보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나이도 있는 거지만 예. 사실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닫다 보면 이미지가 조금 익숙하다는 것을 안 좋게 표현하면 네. 올드보이라는 표현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뭐 총선 같은 경우에 뭐 미래를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비교적 그 중구 성동 갑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바람이 세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 구청장직을 지켜낸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이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그렇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좀 더 험지나 격전을 가서 당을 위해서 한 석이라도 좀 가져오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로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은 새로운 후배들에게 정치 입문의 길을 터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문제가 지금 경기도팀이 별도로 적합조사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과장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원래 이제 그 공천할 때 당 대표가 개입을 하죠.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회하거나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론조사 수치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형님께서 좀 그만두셔야 되겠다 이런 식의 취지를 얘기했다는데 네네. 저는 물론 이제 공천이라는 게 뭐 진공 상태나 완전한 멸균 상태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 어떤 그 말하자면 소통과 그다음에 네. 서로의 조율이 있는 거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공천에 대한 갈등이 나오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직접 나서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는 조금 속도감을 내는 건 아닌가 싶은데 예.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 후과도 감당해야 되는 게 대표 몫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이런 조급증이 조금 지금 화를 부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예. 반발이 커지면 이 또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의 임재근 의원 전략 공천이 거론되는 친명계 인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며 또 불편한 기색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친명과 친문 간에 또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 문학진 그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뭐 김경률 비대위원, 뭐 원희룡 장관,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 예. 어떤 공천을 결정지은 건 아니지만 가서 좀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사천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존에 그 지역에서 뛰고 있었던 그 출마자에게 어떤 조율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런 조율이 없었던 것은 정치 초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적합도라든지 경쟁력을 봤을 때 예. 문학진 후보보다 좀 더 괜찮은 후보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표가 전화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누가 본인 보고 출마하지 마라고 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학진 그 전 의원도 이런 어떤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또 이것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친명이라고 보이는 어떤 예. 가까운 분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어떤 봉합을 하려는 것이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밀양에서 지금 기회를 갖는데 시도 의원들이 지금 지역에서 공정한 경선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사전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문학진 전 의원에게 네. 구체적으로 뭐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광주를 찾은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5.18 묘역을 참배를 하고 이 광주 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입니다. 혹시 광주에도 뭐 출마를 하신 거 있으세요?
좀 그런 문제를 지금 뭐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자신과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서 광주의 고통을 몸으로 이해했다.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건 전형적인 아전 인수죠. 아니 본인 가족은 지금 법원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2심까지 이제 나왔는데 아니 이거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광주 예.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그 시대적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의 그 분연이 일어나가지고 온 광주 시민이 그렇게 항거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민주화의 그 상징으로 기억되는 일을 자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을 그걸 어떻게 같이 등치시킵니까? 예. 이런 거는 정말 곡하가세고 아전인수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뭘 신당을 창당하든 뭐하든 본인의 자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득력과 울림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말 그 내로남불과 아전인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창당 1,000원을 한 날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면서 또 상고를 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국 전 장관께서 뭐 신당을 창당하신다고 예. 하더라도 예. 저희 어떤 그 비례 연합 정당의 어떤 같이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그러니까요. 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와 민주당의 지지자가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총선에서 이 지지자가 갈려가지고 조국 신당으로 지지자가 갔는데 그 지지율이 의미 있는 의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총선에서 민주당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을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예. 어떤 선택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안에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조금 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건 있습니까? 근데 물론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예. 매정하게 선을 긋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인지상정 차원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요. 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징계위 출석에 앞서서 출석하면서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국 신당 합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실상 신당 행황을 시사한 것 같은데 뭐 징계가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집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의 정치 참여가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건 매우 이전 사실은 부당하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윤 전 지검장도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비판의식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네. 거는 전 이제 이게 신당 합류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전주울에 출마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국 신당은 제가 보기에 지역구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례 전문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비례 전문 정당. 저 전문 정당. 표현이 그렇다면 좀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저 이성윤 전 지검장이 그럼 비례로 가겠다면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당으로 가겠지만 네. 저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면 저는 민주당 행을 할 거로 봐요. 근데 물론 조국 전 장관 당이 이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을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후보 단일화라든가 예. 이런 식의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후광을 좀 등에 업고 가려는 이 이성윤 지검장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번에는 예? 개혁신당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결국 어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합류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6억 원 받게 됐습니다. 양정숙 의원 근데 부동산 뭐 명의신탁,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제명이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요. 맞습니다. 본인은 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를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저희 당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예.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 어떤 양당의 어떤 거대 정치의 어떤 폐해를 극복하자고 지금 예. 개혁의 기치를 내밀었는데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이 퇴색되려면 어떤 의미, 퇴색되지 않으려면 예. 어떤 양 당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탈당하시거나 나오신 예. 분들을 어떤 선별하지 않고 받는다는 것은 예. 개혁의 이미지가 퇴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가려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